one, fight. 안녕하세요. 박동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전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자세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럼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지 신한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2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가 지수가 일단 엄청나게 흔들릴 것처럼 보이더니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나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야, 역시 금융시장은 정말 참 예측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런 건가요? 그렇게 널뛰듯한 참 냉정하죠. 네. 계산을 이제 두드려 본 거죠. 일단 서방과의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 컸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진짜 일파만파 엄청나게 충격을 왔을 텐데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안 들어간다 그랬고 나토도 그랬고 그 전선이 딱 우크라이나한테는 미안하지만 계산한 것 같고요. 그 지금 우리 이제 금융시장의 큰 이슈가 이제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긴축이었죠. 기준금리를 이제 뭐 3월부터 막 50bp씩 올리고 막 올해 7%차례 올리고 양적 긴축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정학적 사태로 경제 성장에 조금 부담을 갖게 되면 이거 긴축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닐까? 자, 이런 것들이 실은 어제 밤에 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 자본시장은 뭐 이런 인정머리 같은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계산한 차갑게. 거죠, 딱. 네. 네. 근데 이제 과연 거기서 멈출까? 저는 일단은 전쟁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이 제재에 따라서 대응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한 몇 주간은 그래도 조금 더 그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항복하고 일단 전쟁 끝날 때까지는 그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제 3월 중반에 FOMC 때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0bp까지는 아니지만 25bp부터.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 25bp를 올려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3월, 5월, 6월에 한 3차례 올려서 이 초반에 압박을 좀 가하고 후반은 좀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응이 된다면 금리도 지금 올라갔다가 미국채 10년물이 2%를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한 1.9% 뭐 이렇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좀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유지되고 있거나 좀 빠지고 있다가 다시 2% 위로 한 3월 중후반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또 우리 주식시장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네. 신한정 센터장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까지 한 상황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세계적인 이 상황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나요? 일단은 그 한 3월 정도까지는 우리 에너지 가격들이 아주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마 지금 상태로라면은 뭐 며칠 뒤나 아니면 뭐 한 1, 2주 후에 항복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끝났다. 그리고 막 제재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석유는 지금 그 제재에서 열애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동계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한 3, 4, 5월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다시 한 여름쯤에 그 드라이빙 시즌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은 아니겠지만 너무 높게 올라갔던 긴장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올라갔던 그 유가는 뭐 다시 뭐 한 10불, 20불 이렇게 내려오는 한 뭐 90불, 80불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그 이 제재가 더 강화되고 또 이런 텐션이 또 뭐 생기게 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좀 안정을 찾는 상황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역제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농산물 등등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선진국은 농산물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식료품 비중이 있죠, CPI에서. 근데 신흥국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의 그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은 제 생각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동시에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 좋지 않은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그래서 후반쯤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전반적인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깨지고, 주식도 그렇게 전쟁은 아마 1단계 마무리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오르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좀 없는 이런 상황이 올해 내내 이렇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된다는 건 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써 해소가 상반기 내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반기 또는 내년에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우리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2000년 3월부터 미국의 지표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작년 3월에 인플레이션 급등했고요. 올해 3월부터는 기저효과 때문에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분기가 고점일 것 같긴 합니다. 2분기는 내려오긴 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기보다는 지금 서서히 내려가는 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아마 올해 후반기쯤에는 여전히 4%에서 한 뭐 5%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평소 때보다.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서 연말 또는 내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조삼모사인데요. 올해 7개 오르고 내년에 뭐 한 2-3개 오를 건지, 아니면 올해 3개 올리고 내년에 한 6-5번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또 다시 한 번 더 금리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전 세계적인 그 상황으로 달러로 돈이 물렸는지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고, 우리 원화에 대한 달러 환율도 결국은 1,200원이 돌파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지금 뭐 조금 그래도 안정되면서 1,200원 아주 초반에 지금 이 녹화 시점에는 이제 언저리에 있는데, 이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 사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까요? 아까 우크라이나 상황을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일단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좀 중기적인 이슈라고, 중기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환율은 지금 좀 오버슈팅 됐던 것들이 1,200원 넘어갔던 환율은 다시 1,200 밑으로 좀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연말 되고 하면은, 중반 또는 연말 되고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역캐리 트레이드, 트레이드. 네. 달러 캐리 트레이드죠. 달러의 금리가 낮았고 다른 데 높으면은 밖으로 나갔다가 그 달러의 금리, 달러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후반 또는 내년쯤 가면은 다시 달러 강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1,20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올해 말 또는 내년에는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계 시장 얘기는 좀 많이 나눴으니까 한국만 좀 얘기를 하자면, 보통 그렇게 환율이 올라간다고 전망할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한동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올해가 기업 실적이 작년에 급등했다가 올해는 비슷하거든요. 올해 예측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기업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 예측치는 아직 사람들이 지금 잘 예측을 못 하겠는데 조금 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파장도 있고 긴축의 초반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올해 기대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데, 원래 있던 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 자금들이 많이 해외로 이렇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환해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KDI 기준으로 지금 요 2020년대가 1.7, 1.8, 1. 이렇게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무디스는 뭐 3%대 얘기하고 뭐 4%대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 기저효과들 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평균적인 그 잠재 성장률은 자꾸 낮아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시설 투자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반도체 투자. 미국이 자기 나라에다 지라 그러잖아요. 텍사스에 짓고. 그러면 이 투자는 우리나라에 하려고 했던 투자는 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투자도 절로 가고 그러면은 그 교육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투자도 우리나라보다는 여전히 해외로 많이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채권 투자도 전부 다 해외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초 자산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뭐 투자할 만한 이 상품들이 많지가 않은데 돈이 많은데 투자할 만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환율은 옛날에는 막 1,050원, 20원까지 닿긴 했는데 지금은 이 빠져나가는 수요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강세로 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가장 특이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금하고 이 가상자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네. 또 금값이 확 올라가고 네. 이게 그랬다가 좀 이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야, 금 투자해야 돼? 이렇게 묻는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좀. 네. 저는 작년부터 금을 사지 말자고 주장했는데 이제 금이 좀 올랐어요. 네. 그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이 막 몇백 프로, 몇천 프로 가서 이 통화가 망가질 때는 그 금이 되게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높은 인플레이션 5%, 6%, 7%, 8% 같은 거라면 금보다는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 같은 게 훨씬 낫습니다. 또는 한국 국채가 나아요. 네. 같은 안전자산인데 이자를 주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금을 싫어하는 게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테이퍼링하고 유동성 축소하고 금리 올라갈 때는 금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이슈가 일단은 전투, 이제 전쟁은 단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랐던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은 여전히 좋지 않게 보고 차라리 안전자산에 투자할 것이라면은 금리가 2% 정도로 올라 있는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신한정 센터님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산 배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30-40% 안전자산, 뭐 국채 같은 거 2%씩 올랐으니 금리가 올랐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너무 낮아서 0점 몇인데 뭐하러 해? 네. 그죠? 근데 지금은 한 2% 언저리 올라왔고 우리나라 국채 10년물도 거의 2.7 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채권 한 30, 또 뭐 위험자산인 주식도 한 3, 40, 뭐 부동산, 원자재 뭐 대체 이런 것들도 뭐 20 이렇게 두면 되는데 아마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위험자산이 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또 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 전략인데요. 네. 아베. 양극단이죠. 네. 네. 너무 위험한 거 있으니까 무작위 안전한 거. 금 말고 제가 보기에 뭐 미국채나 한국 국채나 한 2.7, 2.5 나오니까 그러면은 실은 포트폴리오상 한 중간은 됩니다. 네. 이런 자산 배분도 있어요. 아까 30% 이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의 얘기고 자, 또 이제 한 40, 50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얘기고 젊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렇게 극단인 그 자산 배분도 괜찮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상황이 되게 나빠져가지고 그럼 금리가 또 쫙 빠지죠. 주식이 떨어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돈 버는 거니까 채권 팔아서 다시 이거 사면 되니까 너무 한쪽에만 몰리지 않는 그런 자산 배분이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자산 시장이 진짜 한눈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오늘 경제한방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